주제 발표에 대한 이제 토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박하옥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인간 중심의 실천을 해오신 다양한 사례 관리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머리에 지진 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술이 진화 발전했는지 저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도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을 이제 갖게 되는 학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토론 시간이 저도 자세히를 못 봤는데 보니까 2시간이나 잡혀 있는 거예요. 혹시 일정표 보셨나요? 아, 예.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서 좀 우리의 안심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정정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2시간으로 나온 거는 오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3시 40분에 이제 정각이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5시 이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제가 타임키핑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토론자로 4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발표자 모시기도 쉽지는 않지만 또 이 방대하고 아주 웅장한 주제에 토론을 또 초빙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꺼이 응해주신 이제 4분의 토론자를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장 서미연 부장님 소개 말씀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두 번째 또 토론을 맡아주실 토론자께서는 넥스트 임팩트의 황은기 대표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광팬이 오셨나 봐요. 네, 거의 아이돌 버금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토론자로 자리해 주신 분은 백석대학교 조성우 교수님. 네. 네, 마지막 토론자도 더 열화와 같은 함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양여자대학교의 김현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자분들께 한 12분 이내로 토론을 이제 부탁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토론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모두 시간을 드리기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딱 2분만 선착순으로 2분만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리 좀 궁금한 점이나 어떤 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 분들은 기록을 해두셨다가 선착순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두 분의 발표자께서 대응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미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늘 사례관리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이렇게 발표를 또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저만 또 유독 PPT를 준비해가지고 서서 하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 원문은 자료집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먼저 장진영 국장님 발제문에 깊이 공감하면서 토론문을 쓰긴 했는데 발표를 들으면서는 저도 그 AI를 활용해서 시스템 개발하는 과정들을 기술자들이랑 같이 좀 논의하고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맞나? 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전적으로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조금 짚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발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최근에 다음세대재단에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비영리 활동가 8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AI 활용 정도와 윤리적 인식 수준이라는 2가지 기준으로 비영리 활동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국장님 듣기 전에는 성숙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성숙형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서 AI를 정말 열심히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업무 전반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기관의 지원 없이 AI에만 월 구독료를 10만 원 이상 지출을 하고 있는 정말 활발하게 쓰고 있는데요. 근데 쓰면 쓸수록 사실은 기대가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사회복지사로서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지점들도 있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등대의 집과 같진 않지만 저희도 디지털 전환하는 과정들을 횟수로 지금 4년째 하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 생성되는 운영행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다 클라우드 문서로 작업이 되고 있어서 그렇고요. 또 실적관리 프로그램은 김종원 선생님이랑 같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간 40만 건 이상의 정형 데이터를 계속 서버에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인공지능을 붙여서 더 잘해보자라는 욕심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긴 하고, 또 발제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례 관리는 초기 면접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되게 방대한 문서들을 생산하는 실천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시스템 입력이나 3년에 한 번씩 평가가 돌아오면 또 파일을 막 백과사전처럼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현장이기도 한데, 또 서울의 경우에는 동중심 실천이 강조되면서 현지 완결형의 이제 서비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례 관리자들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기관으로 복귀해서 이 기록들을 또 정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도 사람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역설적인 그런 구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토론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조금 분명한데요. AI는 사례 관리를 대체하는 기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사례 관리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마법처럼 해결해주는 기술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사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례 관리 현장의 그런 비효율들을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사례 관리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형태의 구조들도 굉장히 현장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격차 없이 표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보완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정도의 이제 좀 시사점들을 등대의 집 사례를 보면서 좀 뽑아봤는데요. 모든 5개의 논점은 다 클라이언트 중심이라고 하는 사례 관리의 본질로 수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도입을 등대의 집에서 이제 검토했던 게 이 사례 관리 실천에 내재한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이 학회 전에는 등대의 집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등대의 집 이제 그 국장님께서 발제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포털에 일단 등대의 집을 치면 스마트한 등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헤드라인이 뜹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고요. 또 더 놀라웠던 건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AI 챗봇이 있는데, AI 챗봇을 보고 놀랬던 건 아니고요. 제가 꽤 까다로운 질문을 그 AI 챗봇에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탄탄한 답변을 해주는 걸 보고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나 데이터 축적이 얼마나 이제 내공이 있는지를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발제문을 받아보고 나서 더 놀라웠던 거는 이 모든 AI 시스템을 국장님을 필두로 한 SD 그 팀에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외부 솔루션이 아니라 직접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속해 있는 현장에 맞게 최대한 기술을 활용해 보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어쨌든 실천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본질에 다가가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사실 AI를 들여와서 뭐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줄어든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근데 단순히 AI를 활용해서 1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게 의미를 갖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AI를 활용해서 1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그걸 다시 서류에 쓰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등대의 집에는 사실 기술 도입과 함께 그 줄어든 시간, 그 절약된 시간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사실 발제문에 담겨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뭐 저를 포함한 여러 그 현장 실천가들에게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AI를 이제 어떤 기능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 학회에 있는 사례관리 개념이고, 여기 그 뒤에 유서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2021년에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사례관리자들 대상으로 교육해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쪽 슬라이드에 있었던 차별적인 특성이었었어요. 사례관리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과 구별되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맥락 있게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운영 체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 앞쪽에 초기 면접부터 사정, 목표 수립 및 계획 단계를 사실 관역을 조준하는 단계로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는 하긴 하는데요. 사실 클라이언트들이, 사례 관리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복잡 다단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이 앞단에 되게 중요한 관역을 조준하는 단계에 충분히 시간을 배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역량 있는, 아까 김용두 교수님 말씀하셨던 암묵지가 높은 사례 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되곤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부장으로 현장에서 이제 사례 관리자들을 구인하다 보면 정말 경험이 충분한, 역량 있는, 제대로 된 사례 관리를 경험해 본 경력자들을 구인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력이 낮은 사회복지사들도 사례관리 업무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복불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 관리자를 만났냐에 따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기도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AI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관리자를 AI가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통해서 사실 이 사례 관리자 간 가지고 있는 격차들을 좀 조정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 경감 도구라기보단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도모하는 도구로 이해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발제문을 보면서 해봤고요. 세 번째는 제가 여기 많이 제가 발제문에 토론문에서 많이 이제 분량을 할애한 부분이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AI가 실제 사례관리, 질관리 도구로 쓰임이 있으려면 데이터가 중요한데, 등대의 집은 레그 기반의 사례관리 검색 시스템을 아마 구축하고 있는 걸로 발제문에서도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마 기술이 너무 이제 미미한 사람이라 레그에 대해서 막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레그는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지식 기반에서 먼저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범용 LLM이 갖는 할루시네이션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엉터리 데이터 위에서 분석된 사례관리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되는 건 정말 안 될 일이라, 이 LLM과 레그의 차이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레그가 잘 작동을 하려면 철저히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충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루프를 그려놓기는 했는데, 체계적인 실천이 풍부한 기록을 만들고, 풍부한 기록이 좋은 데이터가 되고, 좋은 데이터가 정확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AI를 얼만큼 사례관리자답게 쓸 수 있는가의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너무 부담스러운데 황기 대표님 때문에 여기 와 있기는 한데, 제가 2024년에 황기 대표님이랑 AI 윤리를 주제로 미국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USC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10년 전부터 사회복지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함께 AI를 활용해서 이걸 실천에 접목하는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쪽 교수님께서 이제 LA 지역의 노숙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관리 데이터를 계속, 아까 이승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피딩 해가지고 AI를 학습시켜서 그거와 관련된 굉장히 성과가 있게 개입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분은 이제 애플의 실제 AI 엔지니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도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는 AI는 이런 거다고 막 얘기했더니 챗GPT랑 제미나이로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너네의 가치와 언어, 실천의 데이터를 먹인 온 AI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황희 대표님이랑 저랑 그때 그거 듣고는 사회복지사들이 AI까지 개발해야 되냐 이제 뭐 이런 우픈 이제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바이브 코딩이나 노코드 도구들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AI 도구들을 개발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원하느냐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 현장은 AI에게 어떤 데이터로 가르칠 거냐 예,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실천과 더 좋은 실천을 통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것도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교수님 슬라이드를 그냥 가져온 건데요. 사실은 이런 현장 수준의 충실히 이제 실현이 기술이 도입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례 관리는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 일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뭔가 단일 기관의 스타 플레이어의 뭔가 퍼포먼스보다는 뭔가 사례 관리 전체,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체의 질적 수준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 요거는 사례 관리가 성과 차원에서 어떤 차별성이 갖는지에 대한 슬라이드인데 한 기관의 역량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지점에서 네 번째 논점을 확인해 보면 사실 이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대의 집까지 압도적으로 사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관들은 수천 페이지의 사례 기록들을 종이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역 안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일해야 하거든요. 그 지점에서 이 격차들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저는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이 황기 대표님이 더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정보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뭘 쓰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사례 관리할 때 초기 면접할 때 이용자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충분히 안내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다 동의받은 그 정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AI에 붙여서 데이터화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다른 민감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뭐 사례 관리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클라이언트의 정말 고통의 언어들을 기록에 담게 되는데 늘상 그 기록들을 결제하면서 결제자로 느끼는 건 이런 정보까지 내가 다 아는 걸 클라이언트가 안다면 이거 유쾌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AI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해 나가는 시선들도 좀 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을 발제문 전반에 이제 발제자께서는 확인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사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보면 휴먼 인 더 루프를 설명하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AI를 썼을 때의 효용에 대한 부분들 강조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면서 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결국은 AI를 얼마나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냐를 견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같이 학습하고 논의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사실 질문을 3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 답변을 주셨던 것 같고 제가 중요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이 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국장님이 너무 약간 저 세상에 계신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등대의 집의 모든 멤버들이 국장님과 같은 기술 구현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관 안에 이 격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격차들을 조정하기 위한 학습이나 슈퍼비전 체계들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의 이제 사례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에 관련된 뭐 중요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같이 공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장진영 국장님을 저 세상으로 보내시면서까지 네, 기술의 능력을 굉장히 예,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어디까지 이 기술의 역량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제 황은기 대표님까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정진영 국장님의 응답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황은기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넥스트 임팩트의 황은기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저 감사하게도 저희 전에 같이 근무하셨던 관장님과 부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응원회로 오셔갖고 굉장히 지금 부담과 멀리 천안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담이 크게 됩니다. 예, 원래 서면 부장님이랑 같이 PPT로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배신을 때리고 혼자 지금 예, 저는 이제 발표를 구두로 하고 이제 짧게 저는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을 처음 보시거나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넥스트 임팩트는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뭔가 사회복지 기관명도 아니고 정부 기관도 아닌데 무슨 회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작년 딱 이맘때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넥스트 임팩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이런 디지털 전환과 AI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AI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가장 밀접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득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돼지갈비집이 오픈할 때 오픈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오픈빨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금방 폐업되지 않도록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사회복지사와 사례관리자들에게 AI를 쉽게 그리고 이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효율적이고 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등대의 집 사례를 저도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소문을 많이 듣고 국장님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한번 뵈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기회가 안 되다가 오늘 이제 그 사례를 실제로 봤는데 정말 저도 AI를 공부하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오늘 이런 그 등대의 집 사례가 우리 등대의 집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한 4가지만 좀 말씀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술보다 업무 구조를 좀 먼저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대표님은 어떤 AI 쓰세요? 어떤 거 유료로 구독하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 뭐 좋은 도구 유료를 꼭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조직의 구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AI가 나왔지만 기록의 방식이나 사례회의나 결제 구조랑 이런 것들이 AI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변화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직원들이 AI를 어떻게 실제로 업무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등대의 집이 잘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AI를 요약을 하거나 이런 도구로만 쓴 게 아니고 기록에서 욕구 정리나 변화 파악 평가나 지원 계획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을 다시 짜고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AI 도구를 써야 되냐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복지,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조부터 바꿔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가장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직접 만든 시스템은 기관의 자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대의 집 사례 같은 거 보면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외부 업체의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현장의 전문가가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례 관리는 사실 행정 업무처럼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례 관리는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능하다면 직접 개발하는 게, 아까 서미연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범용 AI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이제는 앞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역량을 갖춰서 로컬 AI 기반으로 자체적인 시스템을 등대의 집처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등대의 집 사례가 정말 너무나 좋지만 만약에 장진영 국장님 같은 분이 이직을 하거나 이제 인사이동이 된다면 등대의 집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등대의 집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AI를 지금 잘 쓰고 있다라는 기관들이 다니다 보면 특정 직원들 몇 명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퇴사했을 경우에 인사이동이 됐을 때 지속 가능하게 우리 기관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기관 안에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코드를 어떻게 짰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고 데이터 구조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관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를 잘 구조화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만든 사람이 없더라도 이 흐름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 AI가 내놓은 결과에 대한 품질 관리와 책임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게 제가 제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자, AI는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거기에는 기관의 분위기도 들어가 있고 담당자들의 이제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낙인적인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이제 요약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이용자들의 사이 그 기간 동안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5년 전, 10년 전의 기록으로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계속 데이터를 갖고 AI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는 과거를 담지만 사례 관리자들은 그 사람의 지금과 앞으로를 계속 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만 점검하면 안 되고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공정한가, 그리고 맥락에 맞는가까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자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질문도 같이 드릴 건데요. 이용자의 권리와 그리고 과정의 공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용인들의 정보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이용인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동의를 받았더라도 의사소통의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우리는 기관에서 조금 더 쉬운 말로 아니면 그림으로 여러 번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리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게 정말 본인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술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가 자기의 삶의 결정에서 이게 빠진다면 사람 중심 실천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등대의 집 사례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다른 기관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서 그 기관이 똑같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도 다르고 그리고 기록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등대의 집에서 잘 같이 공유해 주시고 과정을 함께 조금 더 확산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교육을 하면서 가장 기관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사례관리 기관에 반드시 AI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실제로 한 사례관리자가 너무나 쉽게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를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돌려갖고 상담일지나 사례관리일지에 쓰는 사례관리자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그 사례관리자의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 기관장님들이 아니면 슈퍼바이저들이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슈퍼비전을 주시거나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AI를 잘 쓰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런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직원들이 얼마나 AI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금방 끝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AI를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공부하고 도구로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부분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등대의 집 사례를 보셨지만
다 우리가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제미나이나 챗 GPT부터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이런 사례들도 보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활용하면서, 그리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직원들이 어떻게 AI를 쓰고 있는지를 좀 공론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교육을 가면 옆에 있는 직원이 챗GPT를 유료로 쓰고 있는지, 옆에 있는 팀원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AI 유료로 쓰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직원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럼 어떤 반응이 있느냐? 오, 막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를 옆에 팀원들,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같이 공론화하고 잘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관에서 격려도 하시면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분의 토론 내용을 이제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료에서는 굉장히 첨단 기술을 경험한 것 같은데, 이제 토론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아니 일단은 인간이 의사결정의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계가 제안을 해주더라도 이제 사이사이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장진영 국장님의 이제 이 토론자께서 던져주신 여러 가지의 질문과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5분 이내로 일단 말씀을 좀 듣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정확히 5분 시간 정하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에 대해서 먼저 천천히 좀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미연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질의된 내용들은 유인물에서의 65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서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격차. 그 안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직원과 낮은 직원, 그리고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새벽 4시부터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를 해온 지가 3년 정도가 됐어요. 캠핑을 워낙에 좋아하지만 캠핑조차 안 나가고 거의 이쪽에만 매달린 이유가 김용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정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전이가 된 것 같은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원 내에서도 분명히 AI와 관련해 가지고 학습의 곡선의 격차는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SD 연구팀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는 관점인데, 그 팀 안에서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 팀을 만든 지가 AI를 가지고 공부한 지는 한 3년 정도가 됐고, 처음에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씩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여기까지 알아야 돼? 난 이걸로 인해서 여기서 못 다니겠어 퇴사할 거야.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장님께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그 힘을 입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현재는 조직원 중에서 가장 AI를 활용하지 않는 직원조차도 사용할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SD 연구팀 안에서도 학습 곡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본 과정 또는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의 형태로 코딩 쪽에 이르는 고급 과정에 이제 대상자가 있을 수가 있고, 기초적인 함수 공부부터 시작하는 기본 과정을 새롭게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학습 곡선은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본인의 업무의 맥락에서 강조하지 않으며 강제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현재는 목표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직원분들이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는 업무의 프로세스 자체가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대집에 들어오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다만 2024년도 6월 달에 저희가 7월 달이죠. 중간관리자 평가를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중간관리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의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앞만 보고 이제 달려간 결과 이제는 이거 아니면 업무를 못 하겠다라는 결론까지 왔습니다. 이제 2분 20초 남았으니까는 다음번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직을 하게 된다면은 기관에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사실 한 3주 전에 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장님 만약에 나가면요.
근데 이제 보통 한 달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나갈 수 있다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나간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없다면은 차라리 여지껏 만든 에이전트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어요. 보통 5,000행 이상의 코드들이 한 5개 코드들씩 막 엮여져 있는데 그 안에다가 얘를 AS를 자가 진단을 하고 자가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즉 매뉴얼이죠. 회생이 가능한 매뉴얼.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있었던 시험으로만 보면 당연히 안 되죠. 저희 거 같은 경우는 1년 맥락으로 1년 단위로 리서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사례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지난 1년간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긁어와서 지난 직전에 1년짜리는 일단은 배제합니다. 다만 그런 정보들은 생애 주기적으로 영유아기부터 현재 중년기에 계신 분들은 중년기의 히스토리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때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과거의 히스토리로서 맥락을 잘못 판단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좀 아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53초, 52초 어떤 거였냐면요. 개인별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저희가 금전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 관리 자체는 수적인 부분이 직접 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지자체의 감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풀칠을 잘하고 영수증 날아가지 않게끔 또 한 번 풀칠해서 기록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영수증을 사진 한 번만 찍으면은 그 자체가 금전 관리 즉 재산 관리를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까 못 보여드린 게 아쉬운데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나는 이용자의 금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서 본인들이 동의를 누르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본질적인 삶을 반드시 모든 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정도 돼야 그런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저 사실 플로어에서도 질문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정말 이 지식과 열정이 전수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재흥 위원님의 국가 AI 행동 계획, 그다음에 AI 복지 돌봄 사례 관리 정책 제언과 관련되어서 이제 두 분의 토론자 모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조성우 교수님께 이제 토론을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백석대에서 일하는 조성우입니다. 저도 타이머를 켜고 저는 이제 주로 프로그램 개발, 평가 이런 주제에 좀 관심이 있고 현장에서 그 주제로 교육과 자문 활동을 꾸준히 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사례 관리 업무 담당 선생님들의 많은 질문이 이제 예년과 달리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이거죠. 사례 관리 사업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듣던 주제 영역이 아니었는데 저도 사례 관리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사례관리학회 회원은 아닙니다만 오늘 처음 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무자들이 열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학회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진짜 관심이 생겨서 네, 오늘 좋은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토론문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네,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이제 첫 번째로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양면적 영향을 진단하고 둘째로 국가 차원의 AI 기본 사회의 비전과 과제를 또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 복지 돌봄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례 관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흥미로운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접목이라고 할까요? 일형 당뇨병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그 당사자 주도의 사례에서 좀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는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가 관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조력자 역할로 조금 더 이 무게중심을 이동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AI라는 그러한 훌륭한 기술과 도구의 도움을 통해서 당사자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봤다는 좀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오늘 강조하셨던 게 정부가 예방적 또 예측적 측면에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모델들을 제안해 주셔서 그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함이나 또 그 어떤 기여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발표자님께 가벼운 질문 3개, 무거운 질문 3개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이슈들을 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AI를 통한 우리가 이런 사례 관리를 하게 된다면 돌봄 노동자 혹은 사례 관리자의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전문성이 더 취약해지고 오늘 이제 등대의 집 사례를 저도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AI를 배운 학생들 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0대 80 원칙이 있죠. 네, 뛰어난 유능한 친구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20%, 네, 나머지 80%는 그 도구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을까? 네, 이제 모든 조직이나 모든 장면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전문성이 취약해지고 장기적으로 일자리 대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네, 그런 걸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데이터가 국가가 이제 우리 사례 관리 대상자의 삶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공익이라는 그러한 가치 안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늘 얘기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거의 가치와 충돌하지 않을까. 또 AI에 의한 위기가구 예측 모델 이런 것들도 좋은 희망적인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히려 AI에 의해서 선별된 가구들은 계속 관심을 받게 되지만 처음부터 배제된 그러한 위기 가구나 대상들 특히 소수의 대상자들은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계속 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조금 이제 진지한 질문을 드리면은 무엇이 공익인지 그걸 정하는 권한이 과연 정부에게 있을까? 아까 물론 큰 정부, 큰 사회라고 해서 협업 모델을 제시하셨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런 공익 데이터에 대한 법적 지위도 부여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기관이 주도해서 셋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정부는 실패나 실수가 없을까? 또 어느 정권이 들어서는가에 따라 우리는 모든 정부에게 선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 5번째는 한번 그 빅데이터에 의해서 분류된 그런 디지털 스티그마의 문제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사회복지사가 알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이사 가면은 그 스티그마가 없어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디지털화된 것은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네, 누구든지 이제 권한 있는 사람은 어쨌든 계속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낙인이 오히려 확산되는 경로가 되지 않을까. 그 예시를 들어보면요, 그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보면요, 아마 학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아동이 만약에 예방 접종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잠재적인 아동 방임, 아동 학대의 부모로 선별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안 맞추면은 찾아옵니다. 네, 보건소나 학교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아동 학대가 있지 않는지 찾아오는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건 굉장히 선한 긍정적인 이펙트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어떤 부모가
오히려 예방 접종의 어떤 더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하고 우리 자녀의 건강을 더 깊이 있게 요즘같이 AI도 찾아가면서 한 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더 깊은 관심과 연구로 예방 접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러나 시스템은 그 부모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잠재적인 그런 스티그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그런 구성하는 데이터가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지표에서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학술 연구 데이터들도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학술 연구의 패러다임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그러한 선제적 개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부여될 수 있는 디지털 스티그마 이런 것들도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잘못된 시스템이 만약 들어섰을 때 이것을 다시 멈출 수 있는가?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가 주도의 이러한 사업들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도 보면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법적 토대로 이걸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비가역성의 논리가 과연 이제 안전할까?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과기부, 복지부, 외교부 뭐 이런 정부 주요 부서들이 이걸 함께 주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가 과연 시민사회의 혹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당사자,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이걸 추진하기보다는 사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의 논리로 이런 일들이 추진되는 그 동력이 더 클 텐데, 그런 면에서 이걸 완전하게 이렇게 법제화하고 막 이런 것보다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을 위해서, 그런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현장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에서 보시는 우리 사회복지 실무자 분들, 사례 관리자 분들하고 또 생각해 볼 만한 이슈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 클라이언트에 대한 당사자,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아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모으고 이제 공익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네, 그런 것과 또 우리가 늘 언제나 얘기하는 이 개별화의 원리가 사실 상당히 충돌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는 모이면 모일수록 좋거든요. 그럼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잘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문제를 선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뭐 익명이든 뭐든지 간에 하여간 이렇게 어딘가 저장되고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볼 수 있다. 근데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둘째로는 이제 일선의 실무자,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하고 구축하는 그 정도의 약간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실무자가 아니라 AI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이제 소비하는 그러한 사례 관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리즘을 집행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모아주고 AI가 뭔가 정리해주면 그대로 일을 해야 되는, 심지어 이제 거기에 만약에 어떤 AI가 내놓은 결과물에 내가 의문을 품었을 때,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점점 이제 우리 사회가 AI 권위가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AI가 위기 대상자라는 판정을 내렸을 때 자신이 보기에는 위기 대상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뭐랄까요, 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제 예전에는 요구되지 않은 용기가 요구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AI를 통한 사례 관리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정자 역할이 점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서로 기관과 기관을 연계하고 서로 조정해주고 하면서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도 중요한데, 데이터들이 모두 통합되고 한 곳에 다 저장이 되고 AI가 이렇게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준다면, 물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는 지시로 내려오진 않겠죠. 네, 물론 여러 가지 옵션과 이렇게 내려오겠지만은
그러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본질적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축소되진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도 같이 이제 앞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에는 이제 학술 대회니까 이렇게 학자들 이름도 좀 넣어봤는데요. 네, 네, 우리 그 푸코, 네, 철학자 푸코가 근대 국가는 이제 통치 수단으로서 약간 그 마치 목자가 양을 키우듯이 그러한 정치를 통치에 흡수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죠. 양면성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돌봄과 통제의 기능은 국가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AI를 통해서 더 강화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를 선택하자, 막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토론의 이제 최종 결론은 어떻게 하면 통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제도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예방하고 방지할까. 네, 뭐 인류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미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뭐 푸코나 뭐 여러 토론문에는 이제 이렇게 앤서니 기든스 이런 사람들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성찰성이 사회 제도나 이런 국가의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통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예방적 그런 측면에서 예방적 인사이트를 계속 길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질문을 포함하여 9개 이슈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실 이슈를 고민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김현진 교수님께 이제 토론을 부탁드리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양여자대학교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재영 이사님 발표 너무나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이제 대체로 좀 거대 담론과 최신 정책 동향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좀 우리 한국 사례관리의 독특한 좀 정책 환경과 또 거시적인 데이터 생태계가 마주한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쟁점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토론문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한국 사례관리의 수행 주체의 특성과 국가 정책 동향의 연계입니다. 발표자께서 소개해 주신 국가적 차원의 AI 그리고 통합 돌봄 이 정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좀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례관리 수행 체계가 가진 좀 고유한 구조적 특성을 미리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사례관리 전달 체계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으로 대변되는 공공이라는 한 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보조금을 기반으로 실천을 전개하는 뭐 지역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민간이라는 또 축이 이렇게 있는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한국의 민간 사례관리 기관들이 이제 영미권의 순수한 뭐 비영리 조직과는 다르게 재정의 대부분을 공공보조금에 의존하면서 공공의 제도적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또 평가도 받고 하는 공공성과 민간성이 혼재된 하이브리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민간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대행하는 전달 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관리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특수성은 이제 발표자께서 소개해 주신 국가 정책과 다음과 같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국가의 AI 정책 동향과의 구조적 연관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특수성을 가진 민간 수행 주체들이 그런 공공보조금, 정부의 평가 지침에 강하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국가 AI 정책의 동향 제시는 뭐 결국은 이게 사례관리 그 기관의 운영 지침에도 좀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일선의 사례 관리자들한테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나 또 기관 차원의 자율적 혁신,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제도적인 생존이나 실천 가이드라인 규정까지도 이제 강력하게 이끄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또 공공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혁신이나 공익 데이터셋 구축과 같이 그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정책 동향들이 이 공공성을 대행하고 있는 민간 수행 주체들의 공공의 경직된 행정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좀 더 이제 주체적이고 다각적인 사례 관리 실천을 할 수 있게 돕는 좀 제도적 발판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통합돌봄 정책 동향과의 실천적 연관성인데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이제 통합적으로 연계하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국가의 이런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저는 사례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수행 주체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민간 혼합적 성격의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광주 광산구에서는 사회적 처방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례 관리는 단순한 물질적 자원 연계를 넘어서 기술을 통해서 당사자분들의 건강과 돌봄 전체를 좀 포괄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표자가 제시했던 피지컬 AI, 지능형 뭐 돌봄 인프라 이런 기술 동향들이 이런 의료와 복지의 통합 과정에서 좀 유용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당사자분들이 뭐 생활 데이터, 건강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고 데이터화해서 사례 관리를 할 때 좀 보건과 복지의 경직된 분절성을 극복하고 좀 통합적인 돌봄과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는 생성형 AI의 자발적 활용 형상과 사례관리 데이터 주권인데요. 현장 사례관리자 분들이 좀 정책이나 조직적 체제가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를 자발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조사를 한번 봤더니 실무자 개인의 기술 수용도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조직의 제도적 시스템과 거버넌스는 개인보다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런 전환의 역설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봤고요. 한국 복지 현장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세대재단 조사 결과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현장 실무자의 91%가 이미 문서 보고서 작성에 AI를 쓰고 있고 자료조사 정리에도 82%가 쓰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보건복지부 자료를 봤더니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비율이 조직 규모에 따라서는 3%부터 20%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어서 개인의 실천과 조직의 제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구나. 아마 사례관리 현장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의 문제를 사례관리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공식적인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이 기관 내에 없는 상태에서 뭐 아까 황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 일지를 그냥 챗GPT에 넣어버리고 뭐 목표 수립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임의로 AI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사례 관리에서 취득한 민감 상담 정보,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외부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은 이제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에서 주창하는 뭐 프라이버시 보호, 비차별성, 인간의 최종 결정권 보장 이런 가치 원칙들하고 좀 위배되는 깊은 긴장을 형성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윤리적 위험성은 발표자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참여 민주주의 시각에서 좀 사회적 파트너로서 디지털화하는 그런 정체적 과제와도 직결되는데요. 현장의 사례 관리자, 그 다음에 당사자분들이 단순히 기술의 통제를 받는 그런 수동적 데이터 객체가 아니라 디지털 의사결정의 체계의 주체적인 파트너로 좀 포용해서 참여하고 역량 강화를 할 때 좀 이런 데이터 주권이 좀 수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AI의 도입을 무조건 규제하거나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실천가분들이 기술을 좀 주체적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당사자분들도 내가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도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뭐 여러 실천 현장에서 좀 주체적 기술 통제와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 그 소개해 주셨던 푸른나무 교실의 디지털 AI 가이드북을 이제 현장에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본 그런 사례들은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AI는 보조적 도구야. 우리가 좀 숙련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얘로 대체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실천 원칙을 수립하자. 이렇게 좀 시도를 한 정말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소셜벤처 AI웍스에서도 공익 데이터셋 구축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례 관리 사례 데이터는 아니긴 하지만 취약계층 분들이 데이터 가공 인력으로 들어가서 공공기관의 가공 인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인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점검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건데요. 이런 시도들이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주체들이 데이터를 단순히 일방적으로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는 그런 좀 이렇게 시도들로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협력 통합 사례 관리와 정보 시스템 분절의 구조적 한계 극복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례 관리의 구조적 과제이자 또 사각지대 발굴 의 쟁점이 공익 AI, 공익 데이터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맡고 있는 정보 시스템 분절과 알고리즘의 한계입니다. 최근에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각오를 예측하고 AI 기술을 통해서 1차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AI 초기 상담 시스템이 전 지자체에 도입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 발굴의 신속성, 또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높아졌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또 이게 취약계층 보호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공익 AI의 뭐 그런 좀 정부적 실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시스템이 실질적인 복지 증진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민간 공익 데이터의 심각한 분절입니다. 이제 공공에서 AI 초기 상담을 하고 발굴된 위기 가구가 이제 통합 사례 관리로 이어지려면 통합 사례 관리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공유되고 그 안에서 적절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칸막이가 굉장히 굳건히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분 민간에 있는 활동가분, 실천가분들이 입력하고 계시는 사례관리기관의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AI가 포착한 위기 데이터가 민간에 전달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통합 사례 회의를 같이 하자고는 하고 있어요. 정보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일선 실무자들은 동일한 사례를 양쪽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행정 부담과 테크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윤리적 안정성과 데이터 공공성 확보인데요. 앞서 토론에서도 좀 언급됐지만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이미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오류로 인해서 취약계층들한테 낙인을 주고 차별하고 배제했던 그런 시스템 오류 사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고 범죄 경험이 있고 학대의 경험이 있고 이런 위험 요소들을 쫙 분석해봤더니 대체로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제 위험도가 높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주민들을 굉장히 문제 집단으로 낙인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부정확성의 위험 이런 것들을 좀 공익 AI가 취약계층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메우기 위해서는 좀 이런 기술의 투명성을 당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증 체제나 윤리심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조금 전달 체계 내의 자원 격차와 디지털 양극화 문제입니다. 공공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관리 전달 체계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자원 격차, 조직들 간의 자원 격차와 디지털 양극화 문제가 꽤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러 조사를 한번 살펴보면 조직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라든지 아니면 리더의 혁신적인 성향에 따라서 기술 도입이나 활용 수준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이 좀 열악한 중소규모의 사례관리 기관들은 재정적 제약이나 기술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서 AI 기술에 아주 기초적인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행 보조금 산정 방식이 사업 수행의 인건비나 혹은 이제 뭐 사례관리 직접 운영비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기술 역량 개발을 위한 간접비 투자에는 좀 이렇게 충분치 못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이런 격차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그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의 그 격차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제안하신 국가 AI 행동계획 이런 부분에서 좀 현장에서 포용적으로 잘 이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공공보조금 배분 방식의 방식이 좀 중소규모 사례관리 기관들을 위한 공동기술 라이선스 도입 예산 이런 것들도 좀 확보될 필요가 있고 비영리 기술 할인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아까 기조 강연에서 암묵지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고경력 사례관리자 분들이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칫 어떻게 보면 AI가 발전될수록 기술적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지식 기증자의 역할로서 AI 학습 데이터 구축과 또 사례관리 모델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그래서 이제 노하우는 많지만 기술적 격차가 있는 또 그런 분들이 또 AI 그 핵심 기술의 학습 데이터 구축과 사례관리 모델 설계에 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한다면 이제 기술이 현장 경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이 기술을 설계하는 그런 역방향의 참여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가지 정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사례 관리자분들 만나면 현장에서 AI를 뭔가 써야 될 거는 같은데 이게 보안에 어떤 좀 위험이 있을지 공포스러워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실천가분들이 보안이라는 공포에서 좀 벗어나서 공익적 목적으로 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사례관리 학회니까요. 학회를 비롯한 학계, 공공, 민간이 좀 협력해서 사례관리에서 맞춤형으로 표준 판단하는 기준 또 AI를 활용할 때 있어서 윤리적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이렇게 좀 보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에서 하는 AI 초기 상담 시스템 같은 사각지대 발굴 체계와 또 민간에서 하는 전문 사례관리 그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민관 사회혁신 공익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좀 제도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좀 민관의 데이터 단절을 해소하고 실무자들이 겪는 테크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알고리즘으로 인한 오류나 차별적 요소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불평등이 사례관리로의 불평등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공보조금 전달 체계 내에서 중소규모 사례관리 기관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 또 고경력 사례관리자들을 위한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과 그 사례관리 그 체계의 참여 이런 것들이 좀 국가행동계획에 명시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토론자까지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플로어 토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이제 토론 내용을 좀 들어보니 이제 AI 데이터 공익 AI 그다음에 AI 데이터에 대한 이슈들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꼭 공익 데이터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공익이라는 것을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또 해주셨고 디지털 스티그마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공공과 민간 간의 데이터 연계 통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협력이 가능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보조금에 대한 디지털 격차, 양극화 예방, 과제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들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사회보장정보원장님이 오시면 얘기하실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모셨어야 할까 그러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의 AI 행동 계획에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셨으니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간단히 5분 이내로 이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토론을 답하려면 간단히 5분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들을 잘 언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되게 크리티컬한 또 그 예각화된 그런 얘기를 주셔서
저희 그 학술대 성격에 맞게 좀 논의를 이렇게 좀 깊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울러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조금 5분이 넘더라도 이해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제가 발제 자료를 슬라이드 중심으로 좀 그 제안 드리고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오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장표와 관련해서. 가볍게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은 큰 사회 정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AI 기본사회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큰 정부 정책 중심으로 되고 있다고 제가 아까 좀 말씀을 좀 빨리 드리긴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참여민주주의나 그리고 그 기술 기본권과 엄격한 필수 규제인 AI 레드라인을 도입을 하고 사회 혁신 방식으로 1, 2, 3 섹터가 협업하는 여러 방법론과 사례들을 추가 보완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재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것이 지금 누락돼 있고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큰 상황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비가역성일 수 있지 않는가. 그 레드라인을 도입하면 이것은 이제 개념적인 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한 어떤 오해일 수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양날의 칼이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죠. 실존적인 지금 행태들도 전장에서든 뭐 과학 AI라고 해서 합성생물학 쪽에서는 이제 그 정말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여러 그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비유하자면 그 이게 조금 제가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는데 지금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서 일종의 이제 좀 그 중범죄를 저지르는 또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나 시도도 했던 촉법 소년을 지금 우리가 아무 규제 없이 마구 풀어놓고 있는 거와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필수 규제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 필수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나 특히 유엔과 같은 단위에서는 매우 부재예요. 대표적인 게 유엔은 자율살상 무기와 관련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가 도대체 유엔 차원에서. 근데 지난 10년간 재래식 무기 확산 금지 협약 산하에 자율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의정서 논의 테이블이 있거든요. 10년 동안 매번 부결됐는데 그 주요 원인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호주 등등의 5개국이 방해를 돌아가면서 해서, 왜냐하면 이 협의체는 만장일치해야 통과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10년째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국제적인 NGO들 사이에서는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상에서 뭐 대단한 규제가 있으실 줄 아는데, 제가 아까 시민참여 AI 기본법 이런 거 만들 때 최민희 의원님과 뭐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는 여러 가지 인권보호 조치를 했지만 그 병합심사 과정에서 다 삭제되고 그 AI 표시제만 의무가 됐습니다. 이게 AI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거를 어기면 과태료 3천만 원 규정밖에 없어요. 어떤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같은 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촘촘한 필수 규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AI가 50인 이상 혹은 100인 이상을 살상하거나 부상 입히면 즉시 신고 의무가 있고 안 지키면 피해 보상 및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제정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레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부재하다는 얘기이죠. 그런 것들이 제정된다고 해서 뭐 비가역적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비가역성은 너무나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정책 프로세스 상에서 팔리시 랩이라고 하거든요. 정책 랩이라고 하죠. 한번 도입하면 거스를 수 없는 자산적 성격이 있잖아요. AI는 예를 들어서 거대 AI 데이터 센터나 뭐 그걸 위한 가스터빈 혹은 발전소를 지어버리면 되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충분히 정책 도입 필수 단계로 팔리시 랩이라고 하는 정책 실험실을
그 내재화해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현재 굉장히 큰 그 담론이고 우리나라도 많이들 지금 도입 중입니다. 저희도 그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공익 데이터와 공익 AI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걸 이제 저희가 제안드렸는데 아무래도 공익 데이터나 공익 AI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는데요. 일단 공익 데이터라는 것은 얘기 주신 것처럼 그 공공 데이터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공공 데이터라는 법이 데이터의 공공성을 매우 편협하게 정부 지자체에게 독점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픈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자유롭게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공익성을 가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생성 소유한 것만 공공 데이터로 인정을 해요. 정부나 지자체가 반대로 생성 소유하지 않은 건 말씀드린 아무 지위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의 법 체계를 이제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유럽은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공익 데이터를 추가한 겁니다. 2016년에 세계 최초로 프랑스가 디지털 공화국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그 공익 데이터를 개념 규정을 하고 추가를 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열거주의를 그래서 채택했습니다. 공익이라는 것이니까 무엇이냐를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공공 데이터가 이미 있는데 그걸 제외한 공익이 뭐냐. 그래서 예시로 들어서 16개 항목을 이러이러한 게 공익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민 참여 데이터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복지 같은 기관들의 위탁된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문. 왜냐하면 법원은 사법부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니잖아요. 행정부가 아니니까 사법부가 생성한 데이터는 항상 그 공개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열거해서 채택을 했고 2023년에 이제 유럽연합이 디지털 거버넌스법,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서는 업데이트된 개념으로 데이터 이타주의 또는 데이터 이타주의 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넣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공익성이 있는 데이터가 뭐냐를 판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공익기관, 공익법인이 생성 소유한 것으로 엔티티, 주체 중심으로 그 여기는 규정을 한 것이죠. 예, 저희 같은 비영리법인이 쉽게 말해서 시민 참여도 어떤 방식으로 생성 소유한 것은 공익 데이터처럼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데이터 이타주의라고. 그래서 이러한 그 엔티티 기반에 있지만 물론 그래서 현재 공익이 무엇이냐는 이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이 업계에서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김재현 교수 같은 분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때그때마다 합의하고 있는 시대정신 같은 것이 공익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성문 명문화를 하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나 수기 구조를 통해서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공익이라는 걸 그때그때 규정 업데이트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제 두 번째가 공익 AI인데 공익 AI는 소유와 관련돼 있습니다. AI를 누가 소유하는가? 아시다시피 정부 지자체가 직접 소유해서 만들거나 기업이 소유해서 만드는데 두 곳 모두의 공익성이라든지 시민 참여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 공익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 여러분 놀랍게도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전부 공익적 지배 구조를 그래서 채택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픈 AI는 아직도 지배 구조가요. 모 법인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거기가 지주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가장 진일보한 그 의사결정 구조이자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장기이익을 추구하는 신탁기금이 지주회사 이사회 과반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을 했고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공익적 지배 구조를 기업 단위의 AI 기업들 창업하는 사람들이 실험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이제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저희 사례 관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제가 발표드렸던 첫 번째 얘기 소셜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혁신은 굉장히 큰 글로벌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이 지난 10년, 20년간 해왔던 민관이 같이 왔던 거대 담론이자 정책이고 사례들이었는데 이 배경에는 이전 시대의 정부 실패, 시장 실패, 그리고 시민사회의 실패라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 흐름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감 삼아서 1, 2, 3 섹터가 더 이상 분리되거나 사일로가 있거나 대립을 좀 멈추고 힘을 모으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항상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마이클 영이에요. 현대적인 사회혁신의 아버지라고 부리는 창시자라 부리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요 공공의료보험 있죠. 영국에서 NHS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정부 주도의 공공 주도의 이런 사회혁신의 환멸을 느끼고 불가능성을 깨닫고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 집 지하에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영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현대적인 사회혁신을 1, 2, 3 섹터 간 협업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면서 전 세계에 귀감이 돼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 대표 사례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오픈 유니버시티 방송통신대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확산이 된 것이 NHS 방식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오픈 유니버시티를 세우고 전파한 것처럼 다종다양한 기술자와 민간과 공공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모델들이 더더욱 AI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더 덧붙여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5시 이내에 끝내겠다라고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이제 또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발제하신 분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저도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당장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이슈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술대에서 논의한 이 시점부터 다 같이 한번 실천가로서 또 AI 대전환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동역자로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또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한국사례관리학회가 좀 더 도전적으로 또 혁신적인 주제를 갖고 이제 현장 실천가 선생님들의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고민과 이슈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이제 같이 자리해주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발표를 담당해주신 또 토론자를 담당해주신 분들께 큰 박수로 이제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